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어르신들이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가장 가슴 아프고도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수술비 5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집을 팔아서라도 아이를 살려야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70살의 할머니는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무릎 꿇은 며느리와 병든 손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딱 세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돈 못 준다. 이것은 과연 인성의 파탄일까요? 아니면 도덕의 상실일까요? 이 할머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정하고 어찌 보면 악독하기까지 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날의 무릎 꿇기 소동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달 후 법정에서 가족이 서로를 마주했을 때 좌중을 침묵에 빠뜨린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가족애와 효도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날 테니까요.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로 70살입니다.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저의 하루는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책을 읽거나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저만의 고요를 즐기곤 했지요. 오늘 아침 서울의 햇살은 창을 넘어 들어와 식탁 위에 숭늉과 맑은 반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따스해 이정적을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성북동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시간은 유독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사이 이 평온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제 며느리 최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원래 알뜰하고 살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 차고 다니던 시계는 몇십만 원짜리 백화점 브랜드에서 잡지에서나 보던 실적을 쌓아야만 살 수 있다는 명품 시계로 슬그머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에 올 때 들고 오는 가방도 실용적인 에코백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각기 다른 명품백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지난달 손주 민호의 생일날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으러 왔을 때였습니다. 미경이는 재단이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얇지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부서지듯 빛나는 그 광채가 예사롭지 않아 제가 무심코 한마디 건넸습니다. 미경아, 그 목걸이 참 예쁘구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얼굴에 스치는 당황함을 감추며 웃어 넘겼습니다. 어머님, 잘못 보셨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친구가 선물해준 이미테이션인데 그냥 재미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광택과 세공은 70평생을 살아온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옆에 있던 아들 강지훈은 그저 밥그릇에 코를 박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미간이 무의식적으로 찌푸려져 있고 젊은 시절에는 본 적 없던 지친 기색과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미경이가 은근슬쩍 제 재정 상태를 떠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집 시세가 요즘 장난이 아니라던데요? 재개발되면 아파트 몇 채는 받으신다면서요? 또 어떤 날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지요. 에휴,
요즘 애 키우는 게 돈 먹는 하마예요. 민호 학원 하나만 보내도 수십만 원이 깨지는데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은퇴하시고도 월세 나오는 집이 두 채나 있으니 노후 걱정 없으시잖아요. 말끝마다 돈이라는 글자가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속 경보음이 작게 울렸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저 살림이 좀 팍팍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면 이 불안감도 물결처럼 잦아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압류를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엄마. 수학이 넘어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계세요? 미경이랑 민호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전화로는 설명 못해요. 지우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최미경과 그녀의 손에 이끌려온 손자 민호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안색은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창백했고 서리 맞은 풀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하고 달려와 안겼을 아이가 겁먹은 눈빛으로 할머니 하고 작게 부르더니 미경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제가 읽어낼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미경은 들어오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고급 가죽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맨 윗장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로고가 선명했고 혈액종양내과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알 수 없는 의학 용어와 수치들이 가득했지만 미경이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몇 단어가 눈을 찔렀습니다. 희귀성 재생불량성, 빈혈 의심, 골수 기능 이상, 즉시 골수 천자 및 유전자 검사 요망.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유일한 손자, 금지옥엽 키워온 내 새끼가 어쩌다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단 말인가? 이게 언제부터니? 어쩌다가? 제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경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요. 민호가 계속 어지럽다 그러고 코피를 쏟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심각하대요. 진행 속도가 빨라서 당장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예상 진료비 견적서였습니다. 어머님, 의사 말이 초기 검사비랑 치료비만 해도 5천만 원이래요. 나중에 골수 이식하는 비용은 뺀 거고요. 저희가 당장 그 큰돈이 어디 있겠어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노골적인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일단 민호부터 살려주세요. 사람 목숨 구하는 셈 치고요. 5천만 원. 그 숫자가 혼란스러운 제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미경의 슬픔은 너무나 진짜 같았고 민호의 창백한 얼굴도 사실이었으며 병원 직인이 찍힌 보고서 또한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렇게 중대한 병을 아들은 전화로 얼버무렸을까요? 왜 미경은 대책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액수를 제시부터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민호는 나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내는 걸까요?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핑계를 대는 학부모와 거짓말을 하는 학생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에 연출된 듯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성 깊은 곳에서 희미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눌렀습니다. 미경아, 민호가 아픈 건 나도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이렇게 큰 돈이 드는 일인데. 이 보고서 말이다. 내 제자 중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더 확실한 치료 계획을 확인해보고 싶구나.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곧이어 더 큰 슬픔으로 그 당황함을 덮어버리더군요. 어머님,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남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해요? 치료 시기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병원 의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녀는 탁자 위에 보고서를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이건 민호 프라이버시예요. 함부로 남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어머님, 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민호 목숨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되죠. 저는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요. 이 싸움에서 저는 냉정하게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경이 민호를 데리고 나갈 때 그녀가 움켜쥐고 있던 그 병 위독 보고서는 마치 협상 결렬을 알리는 백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잡지 않고 평온하게 그들을 배웅하며 민호에게 약 잘 챙겨 먹으라고 일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수만 가지 말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아이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디테일들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미경의 과장된 비통함, 아들의 애매한 태도, 민호의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기밀문서 취급받던 진단서. 제 직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건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제 이성을 쳐삼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민호가 진짜 아픈 거라면 그 생각이 독사처럼 제 마음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간 집 전화는 고문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전화를 걸어 피로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경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민호병, 정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요. 미경은 직접적인 말 대신 메신저로 민호가 기운 없이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도 밥을 못 먹었다. 새벽에 기침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 같은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들은 노련한 사냥꾼처럼 인내심 있게 덫을 놓고 제가 걱정과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큰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중앙정원을 지나야 했는데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부분 같은 동에 사는 오랜 이웃들이었고 평소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왕아주머니나 김여사 그리고 부녀 회장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갈까 망설이던 찰나 최미경의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정원의 소음을 뚫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드디어 만나주시네요. 반응할 새도 없이 미경이 인파를 해치고 민호를 끌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미쳐 보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민호를 잡아 끌며 제 앞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민호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고 같이 죽자는 듯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죽어가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안 하면 늦는데요. 5천만 원, 제발 부탁드려요. 이 불쌍한 손자 좀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녀는 민호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아이를 거의 바닥에 처박다시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린 민호는 딱딱하게 굳은 채 무릎을 꿇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무서운 눈빛에 떠밀려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그 울음소리는 병마의 고통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어린 짐승의 비명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와 이웃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곧이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독한 거 아니야? 친손자라며? 박 선생님 집도 몇 채 있다면서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저러는 거야? 저 애 말라 비틀어진 것 좀 봐. 불쌍해 죽겠네. 평소엔 점잖은 척 하더니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와 동영상 녹화 버튼의 빨간 불빛들이 수많은 눈동자가 되어 저를 공개 처형대 위에 묶어 놓았습니다. 부녀회장까지 나서서 난처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좋게 해결하세요. 애부터 살려야지. 모든 시선, 모든 비난, 모든 동정이 거대한 그물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손톱으로 꽉 눌러 그 통증으로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무릎 꿇은 미경의 등 뒤로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일말의 승리감과 원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눈물 젖은 얼굴에 서린 나이를 초월한 깊은 공포와 혼란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 모욕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미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고 있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과 콧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무서워하지 마라. 할미가 여기 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군 적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심판하려 드는 주위의 시선들을 똑바로 마주하며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미경을 향해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돈 나는 못 준다. 해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그 놀라움과 경멸, 동정이 뒤섞인 시선들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미경의 더욱 처절한 통곡 소리와 이웃들의 비난이 홍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뱉은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제 평판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았습니다. 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소음과 악의가 차단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여전히 미경의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제 손 안에는 민호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물을 홀짝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연극이었습니다. 민호야,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미한테 말해봐라.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프니? 어디가 힘들어? 아이는 몸을 움찔하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갈등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모기만 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머리가 어지러워요. 가슴이 쿡 찔려왔습니다. 내 손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가르친 건 다름 아닌 부모였다. 그때 문 밖에서 아들 강지훈의 분노에 찬고함과 함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훈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밖에서 엄마가 한 짓 때문에 미경이랑 민호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엄마 심장은 돌덩이예요? 저는 차갑게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바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 사람들 앞에서 5천만 원을 내놔야 했니? 거짓말이라뇨? 민호가 저렇게 아픈데 미경이가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지훈아,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민호가 정말 5천만 원이 없으면 죽을 만큼 아픈 거냐? 내 처는 왜 그 진단서를 내 의사 친구한테 보여주는 걸 그토록 겁내는 거냐? 그리고 너는 민호 아비로서 이 촌극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제 말은 예리한 칼처럼 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그는 결국 발을 쿵 구르며 민호를 낚아챘습니다. 엄마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야. 그는 민호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라지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보다 더 큰 비애를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저 여자의 조종 아래서 독립적인 사고도 자식된 도리도 잃어버렸구나. 거실에 홀로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멍하니 있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집안을 물들일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수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 박영숙입니다. 죄송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제 오랜 친구이자 서울 법조계에서 덕망 높기로 소문난 장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몇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전문가다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숙 씨, 잘했어. 그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버티는 게 최우선이야. 지금부터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해. 증거를 모으자. 자네 직감이 맞을 거야. 이건 단순한 병원비 문제가 아니야. 장 변호사의 지휘 아래 소리 없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합법적인 경로로 민호가 최근 다녀간 병원들의 진료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동네 의원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진실은 의외로 사소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둘째는 재정 상태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죠. 변호사팀은 최미경과 강지훈의 신용 상태, 통장 내역, 소비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상 행동의 동기는 대부분 카드 명세서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행동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단톡방을 주시했습니다. 저를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은 이제 제가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 노인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간간히 민호의 아픈 척하는 사진을 올리며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쓰일 증거들이었죠. 일주일 후 장 변호사 쪽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 최미경의 명의로 지난 반년 동안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총 6천만 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카드 여러 장이 연체되어 돌려막기 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탐정이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최미경이 으슥한 전당포 앞에서 험상궂게 생긴 남자, 일수나 사채업자 징수원 같은 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의 수술비가 진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를요. 민호의 병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로지 돈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쪽의 증거는 탄탄해졌지만 미경의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독촉의 칼날이 그녀를 겨누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녀는 단톡방에 더욱 자극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위독하다. 더 비싼 수임약이 필요하다. 도박꾼이 마지막 판돈을 걸듯 거짓말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아들 지훈도 매일 전화해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 우리 집 다 깨져요. 저는 매번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민호 병 때문이니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니 그럴 때마다 전화기 너머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그들의 반격은 법원 등기가 찍힌 우편물로 날아왔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저는 두툼한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미경은 제 손자 강민호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적반하장 그 자체였습니다. 피고 박영숙은 원고의 직계 혈족으로서 아이가 중병에 걸려 위급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부양 의무를 저버려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청구 취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비 및 위자료로 총 1억 원을 지급할 것, 5천만 원에서 2배로 뛰었더군요. 둘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제가 세를 놓고 있는 빌라 건물을 가압류 신청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돈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약탈이었습니다. 법을 이용해 저를 폐륜 할머니로 낙인 찍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등나무 의자를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나를 친자식들이 이렇게 난도질하다니.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영숙 씨, 당황하지 마. 예상했던 수순이야. 저쪽이 조급하게 굴수록 우리 조사 방향이 맞았다는 증거야. 법원이 자기들 무대인 줄 알겠지만 거기가 바로 그 거짓말들의 무덤이 될 거야. 소장을 받은 건 오히려 좋아. 이제 우리가 가진 패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까발릴 수 있게 됐으니까. 장 변호사의 지휘 아래 우리는 법정 공방을 준비했습니다. 소학과 권위자의 소견서, 최미경의 명품 쇼핑 내역, 사채 빚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폐륜 소송은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침묵은 대중들에게 혐의 인정으로 비쳤습니다. 인터넷에는 악마 할머니, 돈 껴안고 죽을 노인네 같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최미경은 방송에 나와 눈물 연기를 펼치며 동정론을 굳혔습니다. 저는 전 국민적인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것을요. 저는 개정일만 기다리며 그 모든 거짓을 태워버릴 성냥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장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뿐 아니라 우리 동네 부녀 회장과 이웃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악독한 할머니의 최후를 보러 온 것이었죠. 원고석의 최미경과 강지훈. 미경은 낡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세상짐을 다 짊어진 어머니를 연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앉은 민호는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미경 측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병마와 싸우는 천사로, 최미경을 투사로, 저를 냉혈한으로 묘사하며 동네 의원에서 뗀 빈혈수치 검사지와 서울대병원의 1차 진료 예약증 진단서가 아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판사의 미간도 찌푸려졌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도 못 든 채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십니다. 친아들의 그 한마디가 마지막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미경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최미경 앞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원고, 아이를 위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청구하신 1억 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에 쓰실 예정입니까? 미경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각종 정밀 검사비랑 수입약, 그런 거죠. 장 변호사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변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전문의에게 의뢰한 강민호 군의 건강감정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민호 군은 가벼운 영양성 빈혈 외에 신체 기능이 지극히 정상이며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희귀병은커녕 입원조차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철분제만 먹으면 된다는군요.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원고는 왜 이렇게 돈이 급했을까요? 그 답은 카드 명세서에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미경의 지난 1년 쇼핑 기록이 떴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7천만 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산 2천만 원짜리 시계, 1천만 원짜리 가방,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체 연체 기록들.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야, 최미경, 이자 불어서 이제 1억이야.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네 시어머니 집 찾아가서 들어눕는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시어머니한테 돈만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은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최미경은 사색이 되어 의자에 주저앉았고, 강지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거짓말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가 어떤 짓을 당했는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핵심 증인 강민호 군을 신청합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와 함께 민호가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민호가 부모의 강요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많이 아프니? 민호는 울고 있는 저를 한번 보고 넋이 나간 엄마와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에서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아프다고 안 하면, 할머니가 돈 안 주면 우리 집 망해서 나쁜 아저씨들이 잡아간다고 했어요. 엄마가 엉엉 울면서 연기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어요. 아이는 아빠를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도 엄마 말 들으라고 했어요.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아이의 몸을 확인해 주십시오. 법정 한 구석에서 민호의 소매와 바지를 걷어 올린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팔다리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꽃이 핀 자국, 옷걸이 같은 것으로 맞은 긴 자국. 엄마가 대사 못 외운다고 때렸어요. 아빠도 가만히 있으라고 꼬집었어요. 방청석의 이웃들이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민호는 심리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와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민호가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자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미경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강지훈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재판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진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빛을 보았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최미경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압류를 즉시 해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와 사기미수, 무고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희대의 폐륜 며느리, 지혜로운 할머니의 참교육 같은 제목의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사과 편지와 꽃바구니가 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우리가 눈이 멀어섰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 한 잔 대접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들도 악인은 아니니까요. 그저 속았을 뿐. 최미경은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허영심이 스스로 감옥문을 연 셈입니다. 아들 강지훈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친권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당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긴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호의 양육권을 제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에 온 날, 민호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녀석.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이제 나 안 봐요? 저는 가슴이 아렸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아빠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러 간 거야. 그동안 할미가 민호 지켜줄게.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호는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미술 치료를 받으며 검은색으로 칠하던 도화지를 점차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저를 뜻하는 노란색으로 채워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회 활동을 접고 오로지 민호와 함께 식물원에 가고 요리하고 시를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72번째 생일날, 저는 재산을 정리해 민호를 위한 신탁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올바르게 자랐을 때만 받을 수 있도록, 그전엔 아빠라도 손댈 수 없도록 묶어두었지요. 그리고 일부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10살이 된 민호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살이 오르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멈춰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응? 그때 법원에서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자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정말로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믿을까봐, 그래서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욕해도 저 안아줬잖아요. 할머니, 저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공원에서 저는 제 품에 안긴 이 작은 아이가 준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진정한 노년의 평화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엇보다 소중한 손자를 지옥 같은 가정폭력과 거짓말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가족이 무릎 꿇고 비는 그 상황에서 돈 못 준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이라면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 법정에 서기까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며느리의 끝없는 허영심? 아들의 비겁함?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는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